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생산관리의 5절에 속하는 생산능력과 시설입지. 이 부분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이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비교적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공대나 이런 쪽은 이런 입지나 이런 부위 또는 공장 설비 너무나 전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학의 이야기는 거의 태반이어야 되는 이야기라면 이런 소위 말해서 입지 또는 선정 이런 이야기 규모 크기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비교적 약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경영학에서는 이 생산 능력과 시설 입지 즉 생산 관리가 요즘 뜨고 있더라. 이유는 왜? 생산이 나오면 학생들 잘 모르니까. 근데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앞으로 CEO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격시험을 본다든가 이럴 때도 이 경영학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생산 능력과 시설 입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고 생산 관리를 우리가 두 번째 넣은 이유, 챕터 두 번째 넣은 거. 왜냐하면 경영은 가장 중요한 게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파는 것이 마케팅이라면 생산이 두 번째로 나오는 주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경영학은 바로 여러분들 생산관리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능력에 대한 계획, 생산 능력의 계획이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수요를 갖다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수요의 근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수요는 최소한 1년 이후를 멀리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한데 단기면 1년 이내지만 장기 수요에 근거한다는 말은 2년이든 3년이든 추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내용이 전략이지 단기는 전략이 아니에요. 장기가 될 때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 수요가 얼마일까 하는 근거에 의하여 시설의 규모, 굉장히 중요한 게 시설의 규모를 갖다가 설정해야 됩니다. 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생산 능력. 이렇게 이제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면 생산의 능력이 나오겠죠. 능력과 그리고 생산의 규모,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크기.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겠습니다. 멀리를 내다보는 장기 수요에 입각해서 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출까. 이 말은 생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생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우리가 봤을 때 공장이든 창고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 공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단기가 아니라 장기 수요의 근거, 앞으로 얼마만큼 일어나겠죠? 하는 근거에 의하여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 중요하고, 시설의 규모가 어떻죠? 그리고 생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 규모를 갖다 사이즈를 결정하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생산의 규모가 이해되죠. 크기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하는 세 가지가 1, 2, 3가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여기는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반드시 회사의 생산의 모든 설비를 갖추는 것은 바로 어떤 입장이냐, 이런 모든 결정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전략적 의사결정. 이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은 절대 단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를 내다보는 시야. 그럼 누가 결정을 내리죠? 이런 전략은 탑이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의 사활을 결정하는 탑.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가면 경영학 뒤쪽에 가면 우리가 배우는 바로 3장에서 바로 이게 뭐가 되는가? 탑이 결정하는 사항이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탑, 미들, 로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탑이 결정하는 사항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전략이다 이거죠. 전략이다. 그래서 전략은 미래를 내다보는 회사의 CEO 이후 바로 이 상급이 결정을 갖다 내리며 중요한 부장이나 부장급 이상이죠. 탑은 보통 부장급 이상을 갖다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전략적이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그냥 단순히 밑에 하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장래를 결정하는 사활이기 때문에 바로 장기적이며 전략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수요 그리고 규모 속에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로 생산을 갖다 해야 되는 규모를 가지죠? 크기가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결정하는 바로 공장을 결정하는, 공장과 창고를 결정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산 능력 계획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정의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시설의 입지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알아둬야 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양적이냐 질적이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입지 선정을 갖다 할 때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입지 선정. 어디에다 공장을 갖다 짓죠? 어디에다 창고를 짓죠? 하는 얘기가 입지 선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선정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양적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몇 개를 만드느냐 그럼 질적이라면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양적이다. 그래서 양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몇 개를 만들래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입지를 선정한다 할 때 입지 선정의 굉장히 핵심 이야기는 바로 장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여러분이 바로 책 속에서 보면 장소적 적합성을 분석한다는 말이 나오죠. 바로 줄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장소적 적합성을 분석 평가해서 최적지, 최적 입지, 최적의 입지를 갖다 우리가 예되나 그러면 바로 예되나 결정한다. 이게 뭐냐?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장소적 적합성, 장소적 적합성.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장소적 적합성을 가지고 최적의 여야 되느냐 바로 장소의 적합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 이 장소가 적합하다는 거에 최적 입지를 갖다 결정하는 걸 갖다 입지 선정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입지가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근거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입지를 잘 잡고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시설 입지는 일단 물건을 만드는 걸 갖다 우리는 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조된 물건을 갖다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팔기 위하여 뭐가 되죠? 운송이 돼야 되지. 운송이 돼야지. 그리고 뭐가 되느냐, 분배라는 과정을 갖다 거치기 때문에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제조를 해서 운송을 해서 분배 시장에 팔아야 된다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 경영학에서 유기적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썼는데 유기적은 바로 뭐가 됩니까? 연결이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라는 말은 연결이 된다는 개념을 얘기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론의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이제 최종의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디에다 시설을 갖다 하죠? 위치. 핵심이 요겁니다. 위치.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몇 개를 해야 되죠? 그러는 개수.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규모,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하죠? 요 세 가지. 1, 2, 3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설의 뭐를? 위치와 개수와 그 다음에 규모, 이 세 가지를 갖다 결정 지어주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장기적, 전략적으로. 바로 여러분 이번에 보면 장기적 이런 문제를 절대 그냥 단순히 했어도 되지 않고 장기적이며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략은 바로 나아갈 방향을 갖다 제시하며 타협이 결정하는 사항이며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바로 이 장기적으로 전략에 속하는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와 있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제조, 운송, 분배 유기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잘 가게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시설의 위치가 어디에 되죠?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가 되죠?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전략에 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냐? 입지 선정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중요성을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입지의 관심사항은 뭐냐? 입지를 결정할 때 관심사항은 뭐가 되죠? 그렇죠. 앞에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몇 개의 그 창고를 갖다 몇 개의 공장을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1, 2, 3 이걸 갖다 반드시 어디야 되느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중보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가 어디죠? 규모가 어느 정도죠?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개수를 몇 개 만들고 규모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하는 것이 관심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입지 선정의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고객의 서비스를 최소 비용으로 가장 중요한 게 최소 비용으로 결정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결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책 속에 다 명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게 다른 책과 다르. 물론 뭐 자기 책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저희 책이 작년만 해도 거의 어디든가 경영학 부위를 습군했던 이유가 내용이 정확하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해석이 돼 있다는 데서 근데 바로 이겁니다. 고객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의 서비스는 최대. 그럼 뭐가 되느냐? 비용은 최소로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입지 선정을 잘해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쭉 제가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문과 학생들은 바로 기질적으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씩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생산관리만은 노트하고 책에다 줄을 긋고 바로 여러분 쓰는 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 두고 항상 어디에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는 거 바로 생산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적 요인 바로 몇 개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양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양적이다. 이 양적은 바로 장소적이 적합하며 최저의 입적, 최적의 입지를 갖다 우리가 찾는데 문제는 위치나 개수나 규모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되느냐? 양적인 부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 입지는 궁극은 양적 부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는 바로 양적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알아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적 개념은 뭐가 되죠? 질적 개념은 바로 여러 가지 시설 입지의 문제에서 바로 장기적 전략적 요인이다. 그러면 질적 요인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질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책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됩니까? 자연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질적 요인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양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몇 개를 어떤 규모로,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이런 이야기는 바로 양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이 양적이든 질적이든 다 장기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공장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가져올 수가 없다 이거죠. 한번 공장 입지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이런 입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어디에 잡느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런 데서 여기는 뭐가 되느냐? 양적인 부위에 바로 어떤 위치에서 몇 개를 어떤 규모로 만드느냐 하기 때문에 양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이번에는 질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질적인 입장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질적인 입장에는 첫째 바로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자연적 요인이 어떻게 되죠? 사회적 요인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역시 뼈대를 잡으며 여러분들 노트를 잘 해주는 거. 그리고 공부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드느냐 그러면 노트를 잘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저는 승부를 걸 수 있고 기적을 위한 과외 바로 천국에서 항상 이야기한 게 선생님이 100%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들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 리드해 주고 한 7, 80%는 될지 모르지만 이비된 부위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책과 그리고 문제를 풀며 답습을 해야 되고 스스로 공부하는 양을 늘리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승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원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도 학원에서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지만 가르쳐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수업을 늘리고 해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동영상을 들으며 어느 정도 뼈대를 잡으며 스스로 공부하고 양을 많이 채워주면 앞으로 여러분 뭐 두고 어떤 경영 뭐 시험을 갖다 보든 학교에서 학점을 따든 아니면 뭐 시험을 보든 아니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자격증을 따든 바로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다 쓰여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맨 먼저 뭐가 됐나? 경제적 면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입장이다. 그럴 때 경제적인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원재료가 있다면 수송. 예를 들어 공장이나 또는 아니면 뭐가 들어가 창고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수송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노동력이 어떨까? 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에도 나오죠. 임금의 수준이다. 임금의 평균값을 우리는 임금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임금 수준이 어떻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어떠냐? 가까웠냐? 시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면 생산해서 창고에 넣어가 시장으로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또 외주를 갖다 이용하는 거. 외주는 바깥쪽. 요즘은 오늘날 시대를 갖다 우리는 아웃소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역량 자기의 생산은 자기가 해요. 그러나 모든 배송이나 창고에 맡긴다든가 이동이나 이런 거는 외주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주의 이용 가능성이 어떤가? 그리고 토지가
공장을 짓는데 또는 창고를 짓는데 너무 비싸지는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경제적 요인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여러분이 이제 원재료 수송비라든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임금 수준, 노동력, 그리고 외주 줬을 때의 이야기,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연적 요인은 여러분들 그 지형이 어떠냐, 또 땅의 질이 어떠냐, 지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후와 풍토가 어떤가.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분다든가 이럴 땐 뭐가 됩니까? 온갖 바람이 불어서 날려갈 물건을 갖다가 원재료를 가진다면 어디 된가 피해줘야 되죠. 뭐 예를 들어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바람에 날아간다 하면 심하면 풍량이 심한 그런 곳은 피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형, 지질, 기후, 풍토 이건 어디에 속하죠? 자연적 요인이라고 말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지역에서 공장이나 창고를 수용해 주느냐, 예를 들어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프죠. 나중에 공장을 지어놓고는 생산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회사의 사활을 갖다 결정짓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태도가 돼 있느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지역사회에서 받아주겠느냐, 또 국토계획, 정부가 정해놓은 국토 이용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법규,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검토해야 되는 게 이게 뭐죠? 사회적 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양적인 요인에는 양적 요인은 입지 선정 임의를 가지고 우리가 5가지를 갖다 따져봤고, 그 다음에 여기 4가지를 따져봤고, 질적 요소는 3가지에 속하는 경제적 요인,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갖다 우리는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질적과 양적을 갖다 다 통해서 병합해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입지를 선정하자 이런 말이 되죠. 입지를 선정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한다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위치. 그 다음 뭐가 되죠? 개수. 그 다음 뭐가 되죠? 규모.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도 어느 위치에 몇 개를, 그리고 어떤 경우로 공장을 지을 건가, 창고를 지을 것인가, 이게 바로 입지 선정의 중요한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테마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입지 선정, 위치, 개수, 규모를 갖다 결정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죠? 바로 연결이 되게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된다 그럴 때 총괄적이라는 말이 되죠. 총괄적이다. 총괄은 바로 같이 전체가 연계되게끔 이 말이죠. 그래서 총 유통비가 뭐가 되냐, 핵심은 총 유통비를 갖다 최소되게끔 총괄적으로 서로가 연결되면서 유통비를 어떻게 최소하죠? 이게 바로 입지 선정의 주요 뭐가 되느냐, 바로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 유통비를 어떻게 우리가 절감하느냐, 예를 들어 생산을 해서 시장에 갖다 파는데 너무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창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운송비가 엄청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원료를 사올 때도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가까운 쪽, 원료에 가까운 쪽, 시장에 가까운 쪽, 소비자에게 근접하는 쪽, 그런 쪽에 위치를 갖다 잡아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유통은 바로 이동이죠. 생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가야 되는 이 루트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채널에 속하는 이야기의 비용을 갖다 어떻게 최소하죠? 하는 이야기가 주요 관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 개수, 규모, 얘는 서로가 연계가 돼서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그 다음에 총 유통비를 최소화한다는 말에 박스를 지으며 여러분들이 박스를 지어주며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양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단일 시설이다 한 거고, 복수 시설 건데 단일 시설은 원플레이스입니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장소, 하나의 물건만 만든다, 하나의 곳만 만드는 게 단일 시설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복수다 그럴 때 복수는 뭐가 되느냐, 투플레이스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2개 이상을 갖다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의 관점이다, 단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2개 이상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복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양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잡을 때 하나를 잡느냐 2개를 잡느냐, 그럼 그 대상은 뭐가 되죠? 생산하는 공장이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다 입지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중의량이다. 그런데 중의는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중학교 다닐 때 수학에 메디안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 또 여러분들 가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NCS를 다룰 때 수리 쪽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메디안 기법이라는 말을 갖다 쓸 때가 있어요. 메디안은 뭐가 되죠? 중간값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 3,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4다. 그럼 이 중간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디안이다. 메디안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중간값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 중간값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이량은 뭐가 되느냐? 핵심 요구입니다. 원재료 공급.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곳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곳. 원재료가 이제 나오는 뭐 석탄이나 아니면 시멘트나 이런 게 원재료 다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위치. 시장 위치. 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때 원재료 공급과 시장의 거리에서 중앙 정도에 이 중앙을 갖다 우리는 메디안이다. 중앙값이다. 뭐가 뭐에? 그렇죠. 원재료를 공급하는 곳과 시장의 중앙 입장에 뭐를 지느냐? 우리가 봤을 때 공장을 지어라. 핵심 요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를? 원재료 공급과 시장의 중앙. 요 중간쯤에. 그럼 요거 오는 것과 요거 가는 게 어디에 되죠? 편하다. 마치 2, 3, 4가 될 때 3이 중앙값이다. 이런 말을 하는 수학과 같이 메디안에 역점을 두며 바로 뭐와 뭐의? 원재료와 시장. 원재료와 시장의 중앙에 공장을 세워라. 이게 뭐가 되죠? 중이량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중이량의 말은 메디안을 생각하면 중앙값이다. 그래서 원재료와 시장의 중앙에 이걸 여러분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드는 여러분 조직행위를 배울 때 바로 격자를 얘기합니다.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습세를 놓는다 이런 말이 되죠. 이 격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드는 이렇게 습세가 있다면 이렇게 습세가 돼 있단 말이야. 습세처럼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뭐와 뭐를 갖다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장 위치와 공장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정확히 알아야 돼. 공장과 시장 요 중간 사이에 이렇게 격자로 따지면 이 정도쯤 좌표 위에서 따지라. 좌표 위에서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저장, 창고를 저장이라고 하죠. 창고를 설정하라. 이게 그리드 기법이다. 습세 위에서 낮춰준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드란 말은 아까 우리가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석쇠, 고기를 굽는 석쇠가 있다 이렇게 되죠. 요즘 뭐 쓰지 않지만 옛날 제사 때는 거의 석쇠를 많이 쓰는데 그리드는 이렇게 좌표가 나온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과 시장의 좌표 위에서 따져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이동하며 따져서 여기에 창고를 짓자. 우리 책에는 저장소라고 했지만 저장소가 창고죠. 그래서 공장과 시장에 알맞는 지역을 이렇게 좌표 위에서 따져서 창고를 결정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중요한 그리드 기법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메디안은 중앙값을 얘기한다는 거. 중앙에 찾아라. 뭐와 뭐의 중앙을? 그렇죠. 원재료 공급과 시장의 중앙에 공장을 지어라. 이런 공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원재료 공급, 시장의 중앙, 바로 공장.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공장과 시장의 좌표 위에서 우리가 따져서 그리드의 기법에 의하여 좌표로 따져서 알맞는 곳에 창고를 찾아라. 하는 이야기가 그리드 기법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대상을 요구와 요구의 중앙에 그 다음에 요구와 요구의 뭐가 되느냐? 좌표 위에서 따져줘라. 하는 이야기 바로 하나를 결정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이량과 그리드라는 기법에 의하여 이루고 여러분 메디안이라는 말은 바로 중이량 메디안은 바로 중앙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다닐 때 중앙값, 중앙에 찾는다는 개념. 그리드는 좌표 위에서 조직행위할 때 그리드 기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의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인간관계와 생산성이라는 걸 좌표로 나누고 가장 9,9가 되게 하라. 뭐 이런 기법을 여러분하고 바로 조직행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때 그리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리드를 이해를 하라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수시설이다. 그럴 땐 복수는 바로 2개 이상을 갖다 우리가 결정할 때를 우리는 복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한 가지를 갖다 결정하는 걸 우리가 배웠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2개 이상을 갖다 결정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면 복수시설이다. 복수는 바로 하나일 때는 중이, 그리드란 2가지 기법만 쓰면 되지만 복수가 될 땐 여러 개란 말이야. 여러 개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비용을 다 따져가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라. 총 비용을 쭉 합산해서 최소가 되는 곳.
비용을 여러 가지 비용을 갖다 따져가지고 최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동네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토질이 어떻죠, 가격이 어떻죠, 민심이 어떻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비용화해가지고 가장 작은 쪽 최소 비용을 잡아라 하는 게 바로 총비용 비교법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입지의 수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비교해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장도 짓고 그 창고도 짓고 생산하는 곳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2개 이상이 될 때는 여러 후보지가 있다면 여러 후보지 중에 바로 가격이 최소가 되는 지역을 하자. 뭐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할 때도 우리가 마치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올림픽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를 점수를 줘서 점수가 가장 좋은 점을 고르듯이 비용이 가장 사면서 좋은 걸 지을 수 있는 거,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곳을 잡자. 이게 총비용에 대한 비교법이다. 이거죠. 그다음 입지 분기 분석점이다. 그런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 마치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마케팅에서 얼마를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여기에 분기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입지 분기점. 입지는 바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입지 분기점에는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상 생산량 Q를 갖다 놓았을 때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픽스드 코스트다. 그러니까 FC라고 얘기하고 고정비라고 얘기하죠. 매출액과 정비하며 드는 비용을 갖다 여기는 단가를 나눴을 때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 바로 밸리어블 코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란 두 가지를 갖다 더해서 나타낸 비용 전체가 뭐죠? 좌표를 이동하면 이걸 이대로 이동해서 요점에서 끄면은 여기 바로 TC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갖다 단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 비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총 비용과 여기에 총 수익성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 줬을 때, TR을 만들었을 때 만나는 교차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본전치기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같은 거,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하는 점이란 말이야. 이 점이 뭐가 되죠? 손익분기점이다. 이러듯이 분기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배우듯이 여기도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계를 따져서 어디가 좋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바로 비용의 변화를 갖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정비와 변동비 입장으로 우리가 따지며 분석을 하는 걸 입지 분기 분석적입니다. 이러면 더 전문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여러분 가장 전형적인데 운송이다. 운송은 바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을 갖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에서 우리 계량거사 쪽 뒤에 가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냐 그러면 북스코너다. 북쪽부터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쪽 가는 거. 최소 비용이다 그럴 때는 비용 가운데서 가장 작은 쪽을 골라가 연결하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건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운송기획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뒤에 다시 우리가 뭐를 배울 때, 그렇죠, 계량거사 결정 배울 때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자체가 큰 물건을 축소했어. 외형을 갖다 예를 들어 뭐 항공이나 공항 이런 걸 갖다 지을 때 다 실제를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축소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고, 또는 뭐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컴퓨터에 넣어서 작동하며 얘기하죠. 그다음에 휴리스틱은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휴리스틱은 직관론이다 이거죠. 바로 경영자가 수없는 많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직관에 의하여 이끌어가는 걸 휴리스틱 기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동적 계획이라는 말은 한 단계를 갖다 거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A에서 B로 가는 코스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B에 가서 여기에서 가는데 여기 3이고 여기에 4고 여기 5다. 그럼 최소 비용으로 가는 게 3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가서 또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느냐? 뭐 이렇게 돼서 비용을 갖다 따지며 작은 쪽을 갖다 갈 때 우리는 요 단계, 또 요 단계, 한 단계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마치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기업 입장의 계획은 어떻죠? 집중적 성장 전략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산업 내에서 어떻게 되죠? 산업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단계별로 따지듯이 맨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면 이렇게 큰 일이 있다면 A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 B, B를 세우고 C, 한 단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동적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경영학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적은 한 단계를 우리가 순리적으로 다 가능한 것.
디시전 트리라 그래가 우리가 나중에 가면 뭐가 되느냐, 의사 결정에서 뭐가 마치 나무가지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며 우리가 최고 좋은 점을 갖다 찾아가는 걸 갖다 우리가 동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사랑도 그렇죠. 어떤 연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건져가는 사람이 가장 빠르지, 처음 만나자마자 사랑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해 가느냐, 이걸 우리는 경영학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수, 하나일 때는 메디안 중앙각과 석세비에서 따진다. 그러니까 그리다. 그다음 2개 이상이 될 때는 점수를 빼서 비용을 비교해가 작은 조. 그 다음에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따진다.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운송계획법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북석코너법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가 되느냐, 비용을 갖다 비교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쓰는 거. 동적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비교하면서 바로 자기가 유리한 쪽을 갖다 찾아가는 걸 동적계획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양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줬다 이거죠. 몇 개를 어디에,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따졌다면 이번에는 질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질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질적인 입장. 자, 질적인 입장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는 양으로 우리가 몇 개를 어떤 규모로 이런 입장이었다면 양적이라고 본다면, 질적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는 게 바로 하나의 질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고, 이 질적 방법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병합한 형을 갖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브라운 깁슨이라는 학자가 아예 여러 가지 질적 양적을 구분하지 않고 병합시켜버립니다. 질적인 부위와 양적인 부위를 같이 하면 어디 되죠? 이게 바로 브라운 깁슨의 뭐가 되냐, 모형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브라운 깁슨은 뒤에 가면 바로 앞에 얘기하던 이야기를 갖다 전부 다 전맥에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갖다 같이 모았다. 핵심은 여기 양적으로서 질적, 양적과 질적을 갖다가 같이 병합해서 우리가 따져서 어디가 좋은가를 갖다 따진 걸 브라운 깁슨의 뭐가 되냐,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결론을. 그럼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수적이냐, 객관적이냐, 주관적 요소는 어떤 거죠? 이 요소를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걸 갖다 따져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양적, 질적을 다 따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양적이었다면 여기는 질적. 우리가 일단 여기는 뭐가 되죠? 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질적인 요인은 몇 개를 어디에 어떤 이야기에 의하여 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질적은 바로 여러 가지 입지 요건을 갖다 따지는데 서열을 잡는다. 그래서 어디가 1등, 어디가 2등, 어디가 3등 랭크를 잡는다 그러는 게 서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만약 A는 A, B, C, D가 있다면 우리가 비용을 갖다 따져가 A는 비용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예를 들어 여기가 100, 여기가 90, 여기가 120, 그럼 B를 갖다 잡자 하고 결론을 내면 단순 서열법에 속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점수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중치죠. 바로 비중을 갖다 둔다는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평가 요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중치를 더해서 입시 후보별로 점수를 갖다 채점한다 이거죠. 그래서 점수를 갖다 채점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쪽, 점수가 가장 좋은 쪽, 여기는 점수가 가장 좋은 쪽. 아까 얘기했던 단순 서열법에 이게 비용이 최저가 되는 쪽. 비용으로 따지면 적어야 되고 점수로 보면 가장 높은 쪽을 잡는다. 이게 뭐가 되냐? 요인 평정법에 속하는 바로 점수법에 속한다. 이렇게 돼서 질적인 요인은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서열을 세우느냐, 예를 들어 평가위가 서열을 세우느냐, 어디가 중요도에 두고 서열을 둔다. A, B, C 비용을 가지고 따진다면 비용이 낮은 쪽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열에 의하여 1등 되는 곳 이런 걸 갖다 잡는다면 서열법에 의하여 되고, 점수법은 가중치를 떠서 점수를 줘서 가장 높은 쪽을 잡는다. 그럼 앞에 양적인 부위와 여기에 질적인 부위를 갖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뭐가 되죠? 브라운 깁슨인데, 브라운 깁슨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복수 공장을 지을 때, 복수 공장을 갖다 할 때 필수 조건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거기 바로 여러분들 필수는 반드시 우리가 따져줘야 할 주요 요건을 갖다 필수라고 하죠. 복수 공장. 2개 이상 공장을 갖다 우리가 짓는다 그럴 때 복수 공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수 공장의 입지 분석에서 많이 쓰여지는 게 필수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시스템, 그 다음에 복수 공장의 입지 분석, 이걸 갖다 한다 이거죠. 그럼 객관적인 건 어떠냐? 노무비가 어떠냐? 지역의 노동자들이 얼마 월급을 줘야 되느냐?
원재료가 어디에 되느냐? 원재료를 갖다 가져오는데 원재료가 여기에서 구입한 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용수. 용수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물을 얘기하는 거죠. 용수. 그 다음에 세금이 어떠냐? 지역적인 민심이 어떠냐? 민심이 어떠냐? 화폐 가치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뭐를 나타내느냐? 객관적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민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너무 말이 빨리 나와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수했는데 죄송하고 이런 부위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추상적인 거. 민심이 어떻죠? 이건 주관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갖다 가지고 따져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걸 브라운 깁슨이 말했다. 우리는 따로따로 얘기할 땐 질적과 양적이란 두 가지가 다 있다. 바로 양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말하라. 그럼 양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총비용 비교법, 그 다음에 입지 분기 분석법, 운송계획법, 시뮬레이션법, 동적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양적인 이야기였다 이거죠. 근데 질적인 이야기는 단순 비교법, 점수법, 브라운 깁슨법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브라운 깁슨은 한꺼번에 양적과 질적을 갖다 따지면 필수 요인, 복수 공장 이런 건 필수 요인이 되겠죠. 객관적일 때는 농업이 원재료가 어디야 되죠? 주관은 민심에 속하는 이야기. 한꺼번에 일괄타진하겠다. 질적 요인과 바로 양적인 요인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게 브라운 깁슨의 전략이다. 한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을 어디에 짓죠? 바로 여기 5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챕터 5장은 생산 능력과 생산 입지는 바로 공장과 창고를 어디에 지어야 되죠? 하나의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창고 부지를 갖다 선정하는 생산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챕터 5의 생산 능력과 시설 입지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장에 들어가면 6장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가만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6장은 총괄 생산 계획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총괄 생산 계획의 개념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바로 앞쪽에서 우리가 뭐를 갖다 얘기했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러닝 커브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러닝 커브가 한번 얼핏 지나가며 얘기를 했지만 학습 곡선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개념의 총괄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가볍게 우리가 터치를 해주고 정리를 한 번 더 반복되지만 해주고 그다음 왜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 왜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 단원이 있는 이유가 뭐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생산관리에서 총괄 생산관리를 우리가 두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뭐가 되냐? 우리는 이런 좌표를 갖다 그려보죠. 좌표를 그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단가를 놓아라. 여기에 생산량 Q를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또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러닝 커브다. 러닝 커브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러닝 커브다. 러닝 커브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학습 곡선이라는 말을 쓰지. 학습 곡선이다. 이 내용을 갖다 러닝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는 만큼 단가는 낮아진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 쓰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교육학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즉 공부를 경영관 한 바퀴 할 때는 6개월 걸리는데 두 바퀴 할 때는 뭐가 되느냐? 3개월 걸리고 세 바퀴 할 때는 1개월 걸리더라. 바로 똑같은 반복된 학습에 의하여 학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걸 우리는 교육에서 학습 곡선이다 하는 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경험 곡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경험 곡선은 어디에서 우리가 나오죠? 바로 마케팅 할 때 여러분 소비자에 대한 뭐가 되냐? 행동조사를 얘기할 때 그랬죠. 뭐가 되느냐? 삼성의 물건을 갖다 한번 썼을 때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만약에 삼성 다음 물건 살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죠? 빨라진다. 왜? 삼성에 대한 신뢰성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바로 마케팅에서 우리 경험 곡선 그런 말이죠. 첫 번째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엄청 시간을 가지면 이 물건 살까 말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회사 물건 살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린다. 세 번째 살 때는 더 빨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경험 곡선이라고 불러준다
소비자 행동 이론에 나오죠. 세 번째 뭐가 되느냐? 규모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 경제. 이 규모 경제는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생산 관리에서 얘기하죠. 생산 관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똑같은 생산을 계속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는 만큼 단가는 어떠냐? 낮아진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러닝 커브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갖다 묶어두고 우리는 통상 뭐 교육학에서도 얘기하고 마케팅 소비자 행동론에서도 이야기하죠. 소비자 행동이다 하는 말에 행동론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생산관리에서도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근데 여기 조심할 건 이건 뭐냐? 규모 경제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범위 경제가 다릅니다. 이 범위 경제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범위를 넓힌다 그런 게 범위 경제입니다. 규모 경제는 하나의 물건을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범위 경제 같은 거는 칼국수집이 칼국수만 하지 않고 냉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짜장면을 하고 면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어디 되느냐? 다양성 추구. 다양성을 갖다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를 갖다 만족시키는 다양성 추구는 어디에 속하죠? 범위 경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범위를 더 넓혀준다는 얘기가 된다면 여기는 하나의 물건을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면 단가는 낮아진다. 이게 생산관리야. 그런데 문제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시설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어디죠? 시설 입지에서 바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시설 범위 내에 시설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3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는데 300만 대 만들 때까지는 어디 되죠? 단가 하강합니다. 근데 왜 되느냐? 400만 대, 500만 대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따지는 걸 어디서 얘기해야 되죠? 규모 경제. 생산관리 쪽에서 따지자 말이야. 이 시설 범위야. 시설 범위 내에서는 바로 뭐가 성립돼? 규모 경제가 성립된다라고 말하죠. 많이 생산하면 단가는 낮아진다. 이게 맞아요. 근데 시설의 범주를 갖다 벗어났다. 오히려 올라가. 무슨 말이냐? 현대자동차를 3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데 400만 대, 500만 대? 그럼 뭐 해야 되죠? 능력의 한계로 300만 대야. 근데 갑자기 왜 되느냐? 공장은 마음대로 지을 수 없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장을 지을 수 없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오히려. 시설의 범위 내에서는 규모 경제가 성립돼. 시설의 범위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단가 올라가지. 그래서 왜 되느냐? 이 비상조치를 어떻게 취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갑자기 공장 지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하죠? 하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 바로 생산에 의해 되느냐? 생산율. 아니면 뭐가 되느냐? 고용수준. 아니면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재고수준. 그다음에 이제 하청업자.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생산량을 갖다 예를 들면 율을 높이자. 예를 들어 2부제 수업을 갖다 2부제 생산을 3부제로 늘리자. 공장은 똑같지만 3부제가 되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점을 유지하며 계속 어떻게 넓혀가느냐? 이걸 갖다 찾기 위해서 생산율, 고용수준, 재고수준 1, 2, 3 그리고 이제 하청에 대하여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책에 따른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동원해서 이 부위를 비용하자. 이게 바로 뭐죠? 총괄 생산 계획이다.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시설의 범주를 넘어서서 러닝커브 범위를 넘었을 때 어떻게 대응 조치를 취하죠? 바로 생산율과 고용 수준과 재고 수준이라는 거와 하청업자의 요청. 예를 들어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지 말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단가를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주자. 방지하자. 이게 뭐가 되죠? 총괄 생산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의미를 이해를 하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의미는 바로 이럴 경우 예를 들어 공장 하나 짓는데 중기나 중단기에 바로 생산 능력을 갑자기 왜 되느냐? 수요가 늘어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생산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생산율이나 고용 수준이나 재고 수준 등을 조정해서 바로 뭐를 갖다 생산의 양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런 갑자기 올라가는 부위의 단가를 요점에 있을 때와 똑같이 유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총괄 생산의 의미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으로 본다면 보통 수요는 시설은 중장기란 말이야.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고용을 해고한다든가 또는 잔고를 시킨다든가 조업을 단축한다든가 조업을 재고를 갖다 증감한다든가 하청업자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끌어간다 그러는 게 1번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매법이 고정적인 부위를 갖다 보는 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단기 결정이기 때문에 일정 계획과 자제 계획을 제안했어. 바로 이 중요한 일정 계획과 자제 계획을 잘 통제해서 바로 이런 비상을 막아나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총괄 생산 계획은 필요 없다.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더라. 현대가 300만 대 했는데 400만 대, 500만 대 되면 뭐 해야 되죠? 비상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목적에 대하여 총괄 생산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